금과 은의 그런 이제 폭등하는 그런 시그널이요. 아니요, 아니요. 백신은 나와야 돼요. 백신이 금의 악재다? 아니에요. 백신이 나와야 돼요. 달러 금이 하락세던데 지금 사두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하고요. 음, 사실 뭐 어떤 지표를 보나, 이게 뭐 금이 이제 뭐 상승 추세가 끝났다, 뭐 이제부터 하락세다, 이렇게 나와 있는 지표는 없거든요. 오히려 지표들을 다 확인해 보면 아직은 진짜 그 상승 추세에 진짜 초입부에 있다라는 것밖에, 그 어떤 지표로 봐도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서, 예. 네, 그래서 진짜, 뭐, 저는 이미 몰빵을 했지만, 저는 뭐, 진짜 온전히 진짜 은에 다 투자를 했지만, 음, 내가 돈이 더 있었어도, 진짜 너무 지금 만약에 내가 처음 이제 금과 은을 접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가의 레전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에 투자해서 잃은 사람도 꽤 된답니다.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들도 그래서 손실을 보고 팔아버린 거고. 예, 맞습니다. 노상민님, 네, 반갑습니다. 그 피터 린치 얘기는 저도 자주 해요. 이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피터 린치가 누군지 모르실 분들이 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는 그런 투자의 대가세요. 펀드 매니저로 일했을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분이 이제 만든 펀드가 무려 13년 동안 단 한 해도 손실 본 해가 없고, 그 다음에 그 13년간 수익률이 2700%였어요. 그러면 와, 수익률이 2700%고 단 한 해도 손실 본 해가 없다? 와,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펀드가 전설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야, 그렇게 그 사람도 엄청 믿을 만한 전설적인 인물이고, 그 사람이 진짜 정설적인 수익률과 그런 저변동성을 만들어내서 그런 펀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이건 잃고 싶어도 정말 잃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 투자했던 사람은 절반 이상이 잃었다? 라는 거는, 이게 정말 투자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윤태아님, 네, 반갑습니다. 어, 아직도 고민이 금 일부를 팔아 은을 사야 하는가인데요. 금을 좀 팔아서 은을 사야 되냐. 이게 결국 금과 은 뭘 사야 되느냐는, 뭐가 더 좋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져요. 다만 이제 금과 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변동성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말 큰 변동성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좀 몸이 되게 건장해요. 그래서 어, 노가다를 해도 충분히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좀 할만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노가다에서 일을 하면은, 뭐 노가다 그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50만 원을 번다 쳐요, 월급을.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편의점에서 뭐 진짜 뭐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건 조금 효율이 떨어지죠. 반대로 편의점에 내가 노가다를 할 정도는 안 돼요, 체력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점 정도, 그냥 그 정도 일을 밖에 못하는 그런 체력인데, 그 사람이 노가다를 하게 되면 진짜 뭐 오래 하지도 못하고 뭐 일주일도 못하고 막 관둬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막 병원비로 더 나온다던가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정말 금과 은, 이 변동성이 다른 이 두 자산 중에서 내가 은이라는 그 정말 좀 과한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그 정도 변동성이 전혀 상관없다 하면은 뭐 진짜 다 은으로 바꾸셔도 뭐 상관없죠. 거기에는 그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는 건, 가장 먼저 이 자산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진짜 100%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설득을 할 때도 그게 정말 논리 정연하고
또 통계적으로 이렇게 누구한테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저는 진짜 내가 그 자산을 제대로 이해했고, 그래야지만 이제 그 정도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은을 하시는 게 괜찮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렇다면 금과 은의 비중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러면 이제 그 뭐 금을 팔아서 은을 산다면 그 중간에 이제 뭐 세금이나 뭐 세금을 안 들게 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뭐 아무튼 수수료라던가 여러 가지 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만약에 지금부터도 계속 뭐 월급의 일정 부분 뭐 조금씩이라도 금과 은에 투자하실 거라면, 음, 앞으로 은을 조금씩 사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지금 있는 금을 그대로 놔두고 은을 조금씩만 좀 사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비중을 한 금과 은을 8대 2나 9대 1 정도로만 맞추셔도, 크게 내가 금을 어차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면, 금 변동성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 비중만 좀 나누면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지표를 봐도 운 추세가 언제 끝날진 모르겠음. 물론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그 뭐 예를 들면,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나만 알고 싶은 매도 시점 뭐 요런 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힌트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금보다 은이 정확한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조금 더 어렵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금의 매도 시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쉽거든요. 금은 오히려 정확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 판단했다, 여기서 끊어야 돼 라는 것까지도 이제 시나리오를 다 짤 수 있어서, 그래서 금이 오히려 매도할 때 걱정이 훨씬 더 안 드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은의 추세를 어, 운의 추세를 이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진 않죠. 그런 지표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은의 반등은 트리거가 뭐가 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예측이요. 네, 일단 권구님, 네, 반갑습니다. 금과 은의 그런 이제 폭등하는 그런 시그널이요. 보통 금과 은이 물론 예컨대 뭐 1970년부터 1980년대에 거대 상승장이 있었고, 또 이제 2000년부터 2011년에 거대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이전에는 70년 이전에는 근본이제라고 해서 금 가격이 이제 좀 고정됐던 시점인데, 여기도 이제 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깨지는 그런 트리거들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1930년에는 20.67달러였을 거예요, 금 가격이. 근데 이제 그게 35달러로 이제 격상이 됐죠. 1943년 맞나요? 예, 어쨌든 이렇게 격상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면서 판단을 해보면, 이 트리거가 초반부에는 조금 이제 그 금의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라는 트리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폭등이다라는 트리거가 또 따로, 이게 좀 따로 있는데, 지금은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는 트리거이기 때문에 그 상승세가 막 엄청 가파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금과 은에 투자하고도 좀 뭔가 지루하다고 느껴지잖아요. 뭐 주식은 막 나날이 막 역사상 신고가 찍어가는데, 뭐 금과 은은 뭐 좀 오른다 싶으면 약간 뭐 또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지루하고 약간 따분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컨대 2008년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 그 상승 추세에서도 정말 크게 치고 올라가는 게 1976년인가 77년, 이제 그때 한번 이제 큰 조정이 있고 이렇게 땅 치고 갈 때 크게 올라갔어요. 그때 그 폭등의 가장 이제 큰 시그널이었던 게 보통은 이제 그겁니다. 음,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팡팡팡팡 튄단 말이에요. 처음에 경기가 먼저 회복을 하고 약간 뒤늦게 이제 물가가 이렇게 따라서 같이 올라요.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쫙 회복을 할 때는 이제 이제 약간 위험 자산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와, 이제 경기 회복한다, 우리 이제 주식해도 돼, 막 뭐 채권 뭐 금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주식해서 돈 벌자 해가지고 우르르르 그쪽에 사람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금도 약간 살짝 조정 거치면서 약간 정체기를 겪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경기가 다 살아나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물가가 빵빵빵빵 뛰기 때문에 물가가 바로 뛴다 그래서 바로 금리를 또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황. 근데 지금은 어차피 상승 추세의 초입이라 이런 상황이 일어나려면은 좀 멀었는데, 왜냐면은 지금 당장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지금 금리 낮죠. 그 다음에 코로나 끝나서 경기 상승 추세로 이제 막 회복될 그런 기미가 보이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물가가 이제 요즘은 뭐 경기 부양책이니 또 MMT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물가가 팡팡팡팡 튈 수 있는 그런 모든 요건이 갖춰졌는데, 이게 원래 상승 추세의 초입에 일어나는 일은 잘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번에는 좀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초입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 결론은 물가가 튈 때입니다. 경기 회복이 지나고 이제 경기는 약간 상승, 경기는 성장으로 가는데 경기는 성장하는 추세로 가고, 거기다가 이제 물가가 팡 튈 때, 그때가 이제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뭐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부양책이 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저도 한번 예측은 해봅니다. 물론 뭐 사실 이런 예측이 뭐가 중요하겠냐만, 그래도 뭐 우리가 또 그런 약간 희망이 있어야, 네, 또 그렇겠죠. 음,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 추가 부양책 실시 또는 백신의 부작용이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백신은 나와야 돼요. 백신이 금의 악재다? 아니에요. 백신이 나와야 돼요.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끝나야 금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안 끝나면, 이게 물가가 안 튀고, 물가가 안 튀니까 결국엔 금가격이 오르고 싶어도 못 올라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무슨 돈 푼다, 양적 완화다 해가지고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탕탕 튀긴 하지만, 그게 금의 상승 추세를 만들진 않거든요. 상승 추세와 상승 속도를 결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백신이 나오고 경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게 약간,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심사임당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지만, 그 심사임당 채널에 출연했을 때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 금과 은에 대해서 진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그 약간 그런 통념 때문에, 그거. 그리고 이제 뭐 얘는 이제 뭐냐, 진짜 돈이니까 화폐랑 반대의 특성을 갖는 거다.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얘 가치가 오른다. 약간 좀 애매모호한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통념적이고 애매모호한 말.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금과 은에 투자하면서 아직도 이게 안 깨졌다면 진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경제위기가 와야 금 가격이 오르냐? 아닙니다. 경제위기 오면 금 가격 떨어져요. 이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리면은 뭐 단순히 금리가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하면 금 가격이 오른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됐어요. 왜냐면 그걸 실제로 그냥 있는 그대로 지표를 그대로 갖다 놓고 금 가격이랑 겹쳐 넣어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난 시점이라거나 뭐 오히려 긴축한다거나 뭐 끝난 시점이라거나 이런 때 보면은 그게 뭐 금가격의 최고점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뭐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뭐 금리 올린다는 말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금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에요. 그거 이제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은, 금 투자하면은 진짜, 예, 엄청나게 진짜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하튼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백신은 나와야 되고 경기의 회복을 넘어서 성장세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진짜 이제 금가격이 진짜 날로 진짜 이 가격이 막 팡팡팡팡 튈 겁니다.